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 만날 책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입니다. 그럼 책과의 산책 떠나볼까요? 꿈지럭거릴 시간이 없어. 메리는 다음날 아침 당연히 일찍 깨어나지 못했다. 피곤해서 늦잠을 잔 것이다. 마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와서는 콜린이 차분하게 진정하긴 했지만 온 힘을 다해 발작을 일으킨 다음이면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병이나 열이 심하다고 알려주었다. 메리는 아침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마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도련님은 아가씨가 최대한 빨리 자기를 만나러 오면 좋겠다고 하더만요. 도련님의 아가씨언티 꼼짝도 못하는 걸 보면 정말 희한하다니까요. 지난밤에도 도련님을 확실하게 야단쳤잖여요. 그렇지 않은가요?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아무도 그렇게 못할 거구먼요. 야, 불쌍한 도련님. 지금까지는 모든 걸 지멋대로 하는 구제불능이었는데 우리 말이 아이한테 제일 나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항상 아무것도 아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항상 뭐든 마음대로 하게 그냥 두는 것이라더만요. 그런디 어느 쪽이 더 나쁜지는 모르겠단디요. 아가씨도 승질이 정말 대단해요. 그런디도 도련님은 내가 방에 들어가니께 부탁인데 메리 아가씨한테 이리 와서 얘기를 나눌 수 있냐고 전해주겠니? 하고 말하더만요. 생각해 보시오. 도련님이 부탁한다고 말하다니. 그런디 가실 건가요, 아가씨? 우선 디콘부터 만나야겠어. 아니야, 콜린부터 만나는 게 좋겠어. 할 말이 있거든. 메리가 대답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을 떠올리며 말했다. 모자를 쓴 외출 차림의 메리를 보고 콜린은 순간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눈 주위엔 거무스름한 동그라미가 생겨난 상태였다. 내가 와서 기뻐.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온몸이 쑤셔. 그런데 어디 나갈 거니? 콜린이 묻자 메리가 다가가서 침대에 몸을 기대며 대답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디콘을 만나러 가는데 금방 돌아올 거야. 콜린, 비밀의 화원에 관한 일 때문이야. 콜린의 얼굴 전체가 갑자기 환하게 변했다. 조금이나마 혈색까지 도는 것 같았다. 그래? 정말이야? 밤새도록 그 꿈을 꾸었어. 내가 회색이 녹색으로 변하는 풍경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꿈속에서 부르르 떨리는 조그만 녹색 잎사귀가 사방에 가득한 곳에 내가 서 있는 거야. 사방에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 모두가 아주 다정하고 조용하게 보였어. 어서 다녀와. 가만히 누워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 메리는 5분 후에 화원에서 디콘을 만났다. 여우와 까마귀가 또 디콘을 따라왔는데 디콘이 이번에는 길들인 다람쥐 2마리까지 데려왔다. 오늘 아침에는 조랑말 점프를 타고 왔어라. 야, 덩치는 쪼매 나지만 정말 멋진 놈이란께요. 점프는 이 두 놈을 주머니에 넣어서 데려왔는디. 이놈은 이름이 밤이고 이쪽에 있는 이놈은 껍질이지라. 디콘이 밤이라고 말할 때 다람쥐 한 마리가 디콘의 오른쪽 어깨 위로 뛰어오르고 껍질이라고 할 때에는 또 다른 다람쥐가 왼쪽 어깨로 뛰어올랐다. 두 아이가 풀밭에 앉자 대장은 발 옆에 꼬리를 틀고 앉았고 검댕이는 나무 위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으며 밤과 껍질은 바로 옆에서 서로 코를 비벼댔다. 메리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메리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자 우스꽝스럽게 생긴 디콘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올랐고 그 표정은 왠지 모르게 메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놓았다. 디콘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보시오. 온 세상이 노래하는 새들로 가득한 것 같지라. 저 새들이 이리저리 쏘다니며 서로 불러대는 소리를 들어보시오. 봄이 오면 세상 모두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라. 잎사귀가 조막손을 펴고 있은께 아가씨도 눈으로 볼 수 있겠지라. 그리고 야,
사방에 향긋한 내음이 가득하네요. 디콘이 행복해 보이는 들창코를 킁킁거렸다. 그런데 불쌍한 도련님은 답답한 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 본게 모든 일에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겠지라. 정말 불쌍하단께요. 그런께 우리가 도련님을 역으로 데려와야 허겠구만요. 도련님이 사방을 둘러보고 상쾌한 소리도 듣고 공기를 킁킁킁 맡아보고 온몸을 햇살로 흠뻑 적셔야 허니께요. 꼼지락거릴 시간이 없단께요. 평상시에 디코는 사투리를 최대한 줄여서 메리가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일에 깊이 몰두하면 요크셔 억양이 아주 강하게 나오곤 했다. 하지만 메리는 디콘의 요크셔 억양이 좋았다. 사실 메리 자신도 사투리를 배우려고 노력하던 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리가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말했다. 그러자 디콘이 빙그레 웃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혓바닥을 비틀면서 요크셔 사투리로 말하는 모습이 아주 재밌었기 때문이다. 아, 그래야겠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알려줄 텐께. 콜리는 너를 아주 좋은 아이라고 생각혀. 그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혀. 검댕이와 대장도 만나고 싶어 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콜리넌티 내일 아침에 디콘 너를 오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할겨. 저 짐승들도 함께 말이여. 그런 다음에 쪼까 나중에 잎사귀가 훨씬 많이 나오고 꽃봉오리가 한두 개라도 나타나면 우리가 콜린을 대불고 오는겨. 내가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이리 대불고 나와 모든 걸 보여주는겨. 말을 마친 메리는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요크셔 사투리로 이렇게 길게 말한 건 처음인데 그런대로 잘한 것 같았다. 디콘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콜린 도련님한테도 그렇게 사투리를 약간 섞어서 말해야겠구먼요. 그러면 도련님이 웃을 텐데. 아픈 사람한테는 웃는 게 제일 좋은 게요. 우럼니 말씀이 매일 아침마다 30분씩만 마음껏 웃으면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도 금방 나을 거라대요. 앞으로는 디콘한테 매일 사투리로 말할 거예요. 메리도 낄낄거리며 대답했다. 계절이 계절인지라 매일 밤낮으로 마법사가 화원을 돌아다니며 지팡이를 휘둘러서 땅과 나뭇가지에 사랑스러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메리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거기다가 밤이 메리의 치마 위로 기어오르고 껍질이 사과나무에서 쪼르르 내려와서 두 사람이 앉아있는 머리 위에서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메리를 바라볼 때에는 특히 더 그랬다. 하지만 메리는 저택으로 돌아가서 콜린의 침대 옆에 앉았다. 콜린이 디콘처럼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물론 그다지 능숙해 보이진 않았다. 이윽고 콜린이 아주 좋아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너한테서 꽃냄새가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 상큼하고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가 동시에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냄새야? 황무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란께. 디콘이랑 대장이랑 검댕이랑 밤이랑 껍질이랑 나무 밑 풀밭에 앉아있으면 바람이 불어온께. 이제 봄날이라서 바깥에 나가면 햇살도 아주 향긋혀. 메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사투리를 사용해 말했다. 요크셔 사투리를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억양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도 못할 것이다. 콜린도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지금 뭐라는 거니?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처음 듣는데 어뚜가 정말 재미있어. 콜린이 말하자 메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요크셔 사투리를 조금 써봤는디. 디콘이랑 마사처럼 제대로 말할 순 없지만 그런대로 괜찮지 않아? 너는 내 귀로 듣고서도 요크셔 사투리라는 걸 전혀 모르겠냐? 요크셔에서 태어나고 자란 요크셔 아이면서. 야, 내 얼굴에 창피한 기색이 없는 게 이상하구나. 이 말과 동시에 메리도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두 아이 모두 도저히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웃어댔다. 웃음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메드록 부인은 방 안에 들어오려고 방문을 열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복도에 우두커진 선체로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주변에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하곤 오메 시상에 저렇게 웃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도대체 누가 저런 거시기를 생각이나 했을까이? 하며 심한 요크셔 사투리로 말하곤 또다시 깜짝 놀랐다. 이야깃거리가 너무 많았다. 콜리는 디콘이랑 대장이랑 검댕이랑 밤이랑 껍질 그리고 점프라고 하는 조랑말에 대한 이야기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다. 메리는 콜린을 만나러 오기 전에 점프를 보러 디콘과 함께 숲으로 뛰어갔었다. 점프는 덩치가 아주 조그맣고 털이 북슬북슬한 황무지 조랑말로 예쁜 얼굴에 짙은 머리털이 두 눈까지 내려왔으며 벨벳처럼 고운 코로 뭐든 문질러대는 걸 좋아했다. 황무지 풀만 먹고 살아 아주 깡마른 몸매였지만 조그만 다리에 붙어있는 근육은 강철 스프링으로 만든 것처럼 튼튼하고 강인했다. 점프는 디콘을 발견하자마자 머리를 들고 조그맣게 히잉거리면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디콘이 그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하자 점프가 이상하게 푸푸 힝힝 킁킁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내 디콘은 점프가 메리에게 조그만 앞발을 내주고 벨벳처럼 고운 코로 메리의 뺨을 문지르도록 만들었다. 점프가 디콘이 말하는 소리를 정말 모두 알아들은 거야? 콜린이 묻자 메리가 대답했다.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디콘이 말하길 확실한 친구가 되면 어떤 짐승이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대. 하지만 우선은 확실한 친구가 되어야 한대. 콜린은 누운 채로 잠시 가만히 있었다. 기묘한 회색 눈동자는 뚫어져라 벽만 바라보았다. 메리는 지금 콜린이 생각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침내 콜린이 입을 열었다. 나도 그 짐승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할 거야. 나는 그 어떤 것과도 친구가 돼본 적이 없어.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그럼 나도 참을 수가 없니? 아니야, 너는 괜찮아. 우습겠지만 나는 너를 좋아하는 걸. 벤 할아버지는 내가 자기랑 비슷하대. 그러면서 자기나 나나 더러운 성질이 아주 똑같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너도 할아버지랑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셋은 모두 똑같은 거야. 너랑 나 그리고 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은 자기나 나나 얼굴이 못생긴 데다 성질 역시 얼굴만큼이나 고약하다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나도 울세랑 디콘을 알기 전만큼 성질이 더러운 것 같지 않아. 너는 사람을 보면 싫다는 느낌이 드니? 콜린이 묻자 메리가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만일 울세랑 디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분명히 너도 싫어했을 거야. 콜린이 가느다란 손을 내밀어서 메리의 손을 잡았다. 메리, 내가 디콘을 못 오게 하겠다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았어. 그 애를 천사라고 말하는 내가 밉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그런 것뿐이야. 하지만 그 애는 정말 천사인 것 같아. 콜린이 말하자 메리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래, 천사라는 말은 좀 심했어. 코도 위로 올라간 들창코인데다 입도 커다랗고 옷이라고 해봐야 이리저리 기운 누더기에 불과하고 요크셔 사투리도 심하니까. 하지만 만일 요크셔에 천사가 있다면, 그래서 황무지에 산다면, 그런 요크셔 천사가 있다면 그 천사도 디콘처럼 꽃이랑 나무가 좋아서 잘 자라도록 도와줄 거고 짐승과 말하는 방법도 알 거야. 물론 짐승들도 그 천사가 자기 친구라는 걸 확실히 알 거고. 이제 나는 디콘이 쳐다봐도 싫어하지 않을 거야. 나도 디콘을 만나고 싶어. 내가 그렇게 말해서 기뻐.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콜린에게 말해야 할 순간이라는 생각이 메리의 뇌리를 스쳤다. 콜린 역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거라 짐작하고 잔뜩 기대하며 물었다. 왜냐하면 뭐? 메리는 가슴이 조마조마한 나머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콜린에게 다가가서는 두 손을 꼭 움켜잡으며 애원했다. 널 믿어도 되겠니? 내가 디콘을 믿는 이유는 새들이 그 애를 믿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를 믿어도 되겠니? 확실히. 메리가 너무 진지한 표정이라서 콜린도 속삭이듯 대답했다. 응,
그럼 저 내일 아침에 디콘이 너를 만나러 올 거야. 짐승 친구들도 모두 데리고. 아, 아. 콜린이 기뻐하며 감탄했다. 하지만 메리는 너무 흥분해서 창백해진 얼굴로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이제 말하기가 훨씬 편해졌어. 화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내가 찾아냈어. 담을 가린 담쟁이 덩굴 밑에 있어. 콜린이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였다면 아마 만세, 만세, 만세 하면서 힘껏 외쳤을 것이다. 하지만 콜린은 몸이 약하고 신경이 예민한 아이였다. 그래서 동그란 눈을 더욱 크게 뜨면서 숨을 헐떡거릴 뿐이었다. 그러곤 우는 것 같은 목소리로 아, 메리, 나도 그곳을 볼 수 있을까? 나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물으면서 메리의 두 손을 꼭 움켜잡고 앞으로 끌어당겼다. 당연히 볼 수 있어. 당연히 살아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보처럼 굴지 마. 메리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런 다음 아주 차분하고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하게 콜린이 침착해지도록 도왔다. 나중에는 콜린도 자기 자신이 우습다고 생각했다. 몇 분 후 메리는 다시 의자에 앉아서 비밀의 화원에 대해 상상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다. 콜린은 온갖 고통과 피로도 잊은 채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상상한 모습 그대로구나. 전에도 그곳에 다녀와서 말한 것처럼 들릴 정도야. 처음에 내가 화원에 대해 얘기했을 때도 꼭 내가 가본 것 같다고 내가 말했었잖아. 메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대담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그때도 다녀온 거였어. 화원에 들어갔던 거야. 몇 주일 전에 열쇠를 찾아서 들어갔어. 하지만 겁나서 말 못했어. 너를 확실히 믿어도 되는지 몰라서 두려웠거든. 봄이 찾아왔어. 콜린이 성질을 부린 다음 날 아침에는 을에 사람을 보내서 크레이븐 박사를 저택으로 불러왔다. 의사가 장원에 도착할 즈음 콜린은 아무리 사소한 말에도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토라져서 히스테리를 부리며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로 침대에 누운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어댔다. 그래서 크레이븐 박사도 이런 전가를 받을 때마다 아주 힘들고 골치가 아파서 방문을 꺼릴 정도였다. 결국 의사는 오후가 다 된 다음에 미세스웨이트 장원에 발을 들여놓았다. 의사는 도착하자마자 메드록 부인에게 아주 짜증스럽게 물었다. 그래, 아이는 어떻소? 이렇게 발작을 부리다간 결국에는 혈관에 터지고 말 텐데 모든 걸 제멋대로 하고 히스테리도 심하니 한 반은 이미 미친 것 같아. 그러자 메드록 부인이 대답했다. 선생님, 직접 보시면 아마 선생님 눈을 못 믿으실 거예요. 도련님만큼이나 성질이 더럽고 심술궂고 못생긴 계집아이가 도련님을 완전히 홀려놓았어요. 그 애가 어떻게 그랬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볼품도 없고 말도 거의 안 하는 여자아이가 우리 누구도 못한 일을 해냈어요. 어젯밤에 조그만 고양이 새끼처럼 달려들어 발을 쿵쿵 구르면서 소리치지 말라고 명령하니까 도련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직접 올라가서 보세요. 선생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환자의 방에 들어선 크레이븐 박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문을 열자마자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는데 콜린은 기다란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서 등을 똑바로 편 채로 원희용 서적에 실려있는 그림을 쳐다보며 못생긴 여자아이한테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에 여자아이가 즐거운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 걸 보니까 사실 못생긴 얼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콜린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파란 꽃이 잔뜩 달리고 잎이 기다란 이거. 이런 꽃이 정말 많을 텐데. 이름이 델피니움이라고 해. 그러자 메리 아가씨가 소리쳤다. 디코는 그게 아주 크고 화려하게 자라는 참제비 고깔이라고 했어. 벌써 무리지어 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두 아이가 크레이븐 박사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멈췄다. 메리는 아주 묵뚝뚝한 자세로 돌아갔으며
콜린은 불만에 찬 표정으로 변했다. 어젯밤에 아팠다니 정말 안 됐구나, 콜린. 그레븐 박사가 약간 소심하게 말했다. 사실 박사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다. 이제 좋아졌어요. 아주 많이. 날씨만 좋다면 하루 이틀 후에 휠체어를 타고 바깥에 나갈 거예요. 신선한 공기가 마시고 싶어요. 콜린이 대답했다. 군주로 돌아간 어투였다. 그레이븐 박사가 콜린 옆에 앉아서 맥박을 잰 다음에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아주 좋은 날씨여야 한다. 지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지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감기에 걸려 죽을 거라며 고집을 부리고 성과를 내며 시끄럽게 비명을 질러대던 아이가 이렇게 말하니 그레이븐 박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예전에는 신선한 공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 나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사촌이 함께 나갈 거예요. 군주가 대답하자 그레이븐 박사가 제안했다. 그리고 물론 간호사도 함께 나가겠지? 싫어요. 간호사는 데려가지 않을 거예요. 콜린이 어찌나 위풍당당하던지 메리는 인도의 어린 군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와 진주를 몸에 걸치고 거대한 루비 반지를 낀 작고 검은 손을 흔들면서 하인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다가와 명령을 받으라고 지시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우리 사촌은 나를 돌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사촌만 옆에 있으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어젯밤에도 사촌이 나를 고쳐주었어요. 휠체어는 내가 아는 아주 힘센 아이가 밀어줄 거예요. 크레븐 박사는 너무나 놀랐다.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이 아이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자신이 미셀 스웨이트 장호를 상속받을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터였다. 하지만 박사는 소심한 성격이니 해도 사악한 성격은 아니었다. 콜린이 정말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었다. 크레븐 박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덩치가 좋고 힘도 센 아이여야 하는데 우선 그 아이가 누군지 내가 알아야겠구나. 그 애가 누구니? 이름이 뭐야? 디콘이에요. 메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메리는 황무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콘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옳았다. 크레븐 박사의 심각한 얼굴이 금방 편안한 미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 디콘. 디콘이라면 안심할 수 있지. 황무지 조랑말처럼 튼튼한 아이니까, 디콘은. 박사가 말하자 메리가 덧붙였다. 게다가 믿음직하지라. 요코샤에서 제일 믿음직한 아이인게요. 메리는 자신도 모르게 요코샤 사투리를 쓰고 말았다. 디콘이 그렇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던. 크레븐 박사가 물으면서 복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메리는 아주 차갑게 대답했다. 불어를 배우는 것처럼 배우고 있어요. 이곳 사투리는 인도의 원주민 사투리랑 비슷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은 그런 사투리를 배우려고 노력하죠. 나는 이 사투리가 좋고 콜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사투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을 테니까. 어젯밤에 진정제는 먹었니, 콜린? 의사가 묻자 콜린이 대답했다. 아니요. 처음에는 먹기 싫었고 나중에는 메리가 진정시켜주고 잠까지 재워주었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봄 기운이 다가오는 정원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다행이구나. 박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말없이 양탄자만 내려다보는 메리 아가씨를 슬금슬금 겨눈질하며 다시 말했다. 좋아진 게 분명하구나.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할 건. 하지만 콜린이 다시 군주로 돌변하며 말을 가로챘다. 명심하고 싶지 않아요. 혼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하면 온몸 구석구석이 아프기 시작하고 안 좋은 생각만 떠오르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싫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명만 지르게 돼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보다 오히려 모두 잊게 만드는 의사가 있다면 나는 그분을 이곳으로 데려오겠어요. 콜린이 커다란 루비로 만든 군주의 반지가 끼어있음직한 가느다란 손을 흔들며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사촌이 나를 좋게 만드는 건 그런 걸 모두 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크레븐 박사는 콜린이 히스테리를 부린 이후에 이렇게 짧게 머문 적이 없었다. 항상 아주 오랫동안 저택에 머물면서 아주 많은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그날 오후에는 약도 주지 않았고 새 처방전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짢은 장면을 볼 필요도 없었다. 아래층으로 걸어가는 박사는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고 서재에서 메드록 부인과 얘기할 때에도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보였다. 메드록 부인이 용기를 내서 물었다. 저 박사님, 정말 믿을 수 없으시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건 분명하오.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수잔 수업이가 오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어제 스웨이트에 가는 도중에 수잔 소업이네 오두막에 들러서 약간 대화를 나눴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려, 사라엔 메리는 좋은 아그도 아니고 예쁜 아그도 아닐지 몰라. 하지만 걔는 어린애고 어린애한테는 어린 친구가 필요한 법인께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학교를 함께 다녔답니다. 수잔 소업이랑 저요. 그레븐 박사도 인정했다. 그 여인은 내가 아는 최고의 간병인이요. 급한 환자가 생겨서 왕진을 간 오두막에 그 여인이 있으면 환자를 살려낼 가능성도 많아진다오. 메드록 부인이 빙그레 웃었다. 수잔 소어비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수잔은 아는 게 참 많아요. 어제 수잔이 말한 내용을 아침 내내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잔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아이들이 심하게 싸워서 내가 앉혀놓고 이렇게 좁게 설교를 한 적이 있단께. 내가 학교를 댕길 적에 지리선상님이 지구는 오렌지처럼 생겼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오렌지 전체를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10살도 되기 전에 깨달았구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 이상을 가질 수 없고 가끔은 충분한 몫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법이여. 그런께 절대 너희 누구도 오렌지 전체를 가지려고 덤벼들지 마야.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실수했다는 걸 깨달을 거니께. 큰 코 다친 다음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고 말이에요. 아이들은 서로 다투면서 혼자 오렌지 전체를 차지어 놓고 껍질을 벗겨내는 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는 법이요. 그렇게 하다가는 씨도 못 얻어먹고 설사 얻어먹는다 해도 너무 써서 묵을 수가 없은께 하고 말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요. 그레븐 박사가 말하면서 외투를 입었다. 그러자 메드록 부인이 아주 기쁜 표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올바로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이쿠 수잔, 만일 내가 내 앞에서 요쿠셔 사투리를 이렇게 심하게 쓰지 않는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는 너한테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수없이 말했을 거야. 하고 말이에요. 그날 밤에 콜리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푹 잤다. 아침에 눈을 뜬 다음 콜리는 가만히 누운 채 자신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희한할 정도로 몸이 편했기 때문이다. 잠에서 깨어난 게 너무나 좋았다. 콜리는 이내 몸을 뒤집고 사지를 마음껏 쭉 폈다. 온몸을 얽어매던 단단한 밧줄이 저절로 풀린 것처럼 편안했다. 크리븐 박사가 보았다면 신경이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겠지만 콜린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지금 콜린의 마음은 가만히 누워서 벽만 바라보며 깨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 대신 어제 메리와 함께 세운 다양한 계획으로 화온과 디콘 그리고 짐승 친구들을 볼 생각으로 가득했다. 보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자체가 정말 기분 좋았다. 잠에서 깨어난 지 10분도 안 돼서 복도를 따라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메리였다. 메리가 문을 벌컥 열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와 침대 쪽으로 달려왔는데 아침이 내뿜은 신선한 공기 냄새가 온몸에 가득했다. 콜린이 소리쳤다. 벌써 나갔다 왔구나. 벌써 나갔다 왔어. 잎사귀 냄새가 정말 좋아. 메리는 계속 뛰어다녔기 때문에 머리칼이 다 헝클어졌으며 분홍빛으로 물든 뺨에는 활력이 가득했다. 하지만 콜린에게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다. 메리는 빨리 달리느라 턱까지 찬 숨을 약간 거칠게 내쉬면서 말했다.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건 생전 처음이야. 봄이 왔어. 며칠 전 새벽에 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오고 있는 중이었어. 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왔어. 이제는 확실한 봄이야.
디콘이 그랬어. 정말? 콜린이 기뻐하며 물었다. 비록 봄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지만 심장이 콩콩 뛰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는 절반은 기쁨에 겨운 흥분으로, 그리고 절반은 갑자기 떠오른 상상력 때문에 웃으면서 덧붙였다. 창문을 열어. 황금 나팔 소리가 들릴지 모르잖아. 메리가 그 즉시 창가로 가서 단숨에 창을 활짝 열어젖히자 신선하고 달콤한 냄새와 새들의 노랫소리가 물밀듯 밀려들었다. 바로 이게 신선한 공기야. 똑바로 누워서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켜봐. 디콘도 황무지에 누워서 그렇게 해. 그러면 몸속의 피까지 그걸 느껴서 몸이 좋아지는 기분이 든대.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대. 신선한 공기를 계속 들이켜. 디콘이 말한 걸 반복해서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콜린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말았다. 영원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정말 그런 기분이 든대? 콜린은 그렇게 묻고서 메리가 시킨 대로 계속 반복해서 숨을 길고 깊숙하게 빨아들였다. 그러다 보니 뭔가 아주 새롭고 즐거운 일이 생겨나는 기분이 들었다. 메리가 다시 침대 옆으로 다가와서 빠르게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땅에서 온갖 생명이 피어나고 있어. 사방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꽃봉오리가 맺히는 중이야. 녹색 기운이 회색을 거의 다 뒤덮었어. 새들은 너무 늦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급히 서두르며 둥지를 틀고 있는데 비밀의 화원에는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새도 있을 정도야. 장미동물도 새록새록 살아나고 산책로와 숲에서는 앵초꽃이 피어나고 우리가 뿌린 씨앗도 싹이 트고 디코는 오늘 여우랑 까마귀랑 다람쥐랑 갓 태어난 새끼 양을 데리고 왔어. 메리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돌렸다. 갓 태어난 새끼 양은 디콘이 황무지 가시금작과 덤불 사이에서 죽은 어미 곁에 누워있는 걸 사흘 전에 찾아낸 것이다. 어미 없는 새끼 양을 찾아낸 게 처음이 아니었기에 디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우선 윗도리로 감싸서 오두막으로 데려온 다음 벽난로 옆에 누이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다. 순진한 아기 같은 귀여운 양은 몸에 비해서 다리가 기다라며 덜이 보드라웠다. 디코는 주머니에 젖병과 다람쥐 한 마리를 집어넣은 채 새끼 양을 두 팔로 안고 황무지를 건너왔다. 메리는 나무 밑에 앉아 따뜻하고 흐느적거리는 새끼 양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새끼 양을. 살아있는 새끼 양이 아기처럼 무릎에 누워있다니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온몸으로 밀려들어 입을 열 수도 없었다. 메리는 당시의 광경을 아주 기뻐하며 묘사했고 콜린은 공기를 길게 들이마시며 열심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간호사는 활짝 열어놓은 창문을 보고 약간 놀랐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창문을 열어놓으면 감기에 걸린다고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따뜻한 날에도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방이 갑갑해서 숨이 콱콱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춥지 않은 게 확실하세요? 콜린 도련님? 괜찮아. 지금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중이야. 그러면 몸이 튼튼해져. 소파에서 아침 식사를 할 건데 우리 사촌도 함께 먹을 거야. 간호사는 웃음을 숨긴 채 두 아이가 먹을 아침 식사를 주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간호사에게는 환자의 침실보다 하인들 숙소가 훨씬 재미있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곳에서는 모두 위층 소식을 굉장히 궁금해했다. 인기 없는 어린 은둔자를 둘러싼 농담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요리사는 이제 도련님이 임자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하고 말하기도 했다. 하인 숙소를 쓰는 사람들은 그동안 도련님의 성질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집사는 환자가 꼭꼭 숨어 지내는 편이 모두에게 훨씬 좋을 것이라는 말까지 몇 번 했을 정도다. 콜린이 소파로 옮겨지고 두 사람분의 아침 식사가 식탁에 차려지자 콜린이 군주 특유의 어투로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사내아이랑 여우랑 다람쥐 두 마리랑 갓 태어난 새끼 양이 이따 나를 만나러 올 거야. 그들이 도착하는 즉시 위층으로 데려와. 짐승이라고 하인 숙소에 잡아두고 장난치면 안 돼. 이리로 곧장 데려와. 간호사는 딸꾹질이 나는 걸 숨기려고 기침을 해대며 대답했다. 네, 도련님. 콜린이 손사래를 치며 다시 말했다. 아니다. 마사에게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하는 게 낫겠다.
그 애는 마사의 남동생이거든. 이름이 디콘인데 동물을 부리는 마법사야. 동물들이 물지 않으면 좋겠네요. 콜린 도련님. 그 애는 마법사니까 마법사가 부리는 동물은 절대로 물지 않아. 콜린이 엄하게 말하자 메리가 덧붙였다. 인도에는 뱀을 부리는 마법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입에 뱀 머리를 집어넣기도 해요. 맙소사! 간호사가 몸소리를 쳤다. 두 아이는 온몸을 휘감는 아침 공기에 둘러싸여 아침 식사를 들었다. 콜린도 음식을 꽤 많이 먹었는데 메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이제 너도 나처럼 통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인도에 있을 적에는 아침밥을 정말 먹기 싫었는데 지금은 언제나 먹고 싶어. 나도 오늘 아침은 먹고 싶었어. 신선한 공기 때문인 것 같아. 그런데 디콘은 언제 올 것 같니? 디콘을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 약 10분 후에 메리가 한 손을 들면서 말했다. 들어봐. 깍 소리가 들리니? 콜린 역시 귀를 기울이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쉰 목소리로 까깍 우는 소리는 실내에서 듣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소리였다. 콜린이 대답했다. 응. 저건 검댕이야. 다시 들어봐. 매 하는 소리가 들려? 아주 조그맣게. 메리가 묻자 콜린이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감탄하며 대답했다. 아, 그래? 저게 갓 태어난 새끼 양이야. 지금 디콘이 오고 있어. 디콘이 황무지에서 신는 장화는 두툼하고 투박하게 만든 신발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용히 걸어도 기다란 복도를 걷는 것처럼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 메리와 콜린은 디콘이 씩씩하게 걸어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그 소리가 벽걸이 천장씩을 들이운 문을 지나고 콜린의 방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양탄자 위에 올라서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마사가 문을 열면서 소리쳤다. 실례해요. 도련님 실례해요. 도련님 지금 디콘이 짐승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윽고 디콘이 평소보다 훨씬 환한 미소를 머금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갓 태어난 새끼 양은 두 팔에 안겨있고 여우는 디콘 옆에 찰싹 붙어 있었다. 밤은 디콘의 왼쪽 어깨에 앉아있고 검댕이는 오른쪽 어깨에 그리고 껍질의 머리와 앞발은 윗돌이 주머니 밖으로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콜린이 천천히 일어나 앉으면서 디콘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다. 메리를 처음 볼 때와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이로움과 기쁨이 가득한 시선이었다. 사실 콜린은 디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고 여우랑 까마귀랑 다람쥐랑 새끼양이 너무나 다정하게 달라붙어 그들 모두가 한 몸처럼 보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콜린은 지금까지 사내아이와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데다가 커다란 기쁨과 호기심에 압도되어 입을 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코는 수줍어하거나 어색해하는 느낌이 조금도 없었다. 디코는 까마귀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자기가 하는 말을 까마귀가 알아듣지 못한 채 그냥 빤히 쳐다보기만 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짐승은 상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때까지 언제나 그러는 법이기 때문이다. 디콘이 소파로 걸어와서 갓 태어난 새끼 양을 콜린의 무릎에 살며시 올려놓자 곧바로 조그만 양이 따뜻한 벨벳 잠옷 쪽으로 고개를 돌려 주름진 부분의 코를 계속 들이밀면서 덕이 쫙 달라붙은 머리로 콜린의 옆구리를 귀엽게 들이받았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아이라도 입을 열 수밖에 없다. 지금 얘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뭘 달라는 거야? 콜린이 묻자 디콘이 더욱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어미를 찾는 건데요. 우유 먹이는 걸 도련님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새끼 양을 약간 굶긴 상태로 데려왔은게요. 디콘이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머니에서 젖병을 꺼내더니 약간 그을린 손으로 하얀 털이 복슬복슬한 조그만 머리를 잡고서 방향을 틀어주면서 말했다. 이리 온, 아가야. 내가 찾는 건 여기 있구먼. 벨벳보단 이게 더 좋을 텐께. 자, 먹자꾸나. 디콘이 계속 달려드는 입안에 고무적 꼭지를 밀어넣자 새끼 양이 정신없이 빨아대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을 찾으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새끼 양이 골아 떨어질 즈음에는 온갖 질문이 쏟아져 나왔고
디코는 일일이 대답했다. 사흘 전 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에 새끼양을 찾은 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황무지에서 종달새 소리를 들으면서 종달새가 파란 하늘 높이 계속 올라가는 걸, 그러다가 드높은 창공에서 한 점으로 변하는 걸 지켜보고 있을 때였다. 종달새는 거의 안 보이는디 노랫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겠어요? 종달새는 순식간에 세상 밖으로 사라진 것 같은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지라. 바로 그때 멀리 떨어진 가시금적과 덤불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라. 약하게 매우는 소리인디 나는 그게 갓 태어난 양이 배고파 우는 소리라는 것도 알고 어미가 있다면 결코 배고플 일이 없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라. 그래서 찾아 나섰구먼요. 야, 참말로 엄청 돌아다녔지라. 가시금적과 사이를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디 어딜 가도 보이질 않더란께요. 그러다가 결국엔 황무지 꼭대기 바위 옆에서 하얀 무언가를 살짝 발견하곤 그 위로 올라가서 춥고 배고파 반쯤 죽어있는 이 꼬맹이를 찾아내고 말았지라. 디콘이 말하는 동안 검댕이는 날개를 펴고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나갔다 들어와서는 까악하며 주변 경치에 대해 엄숙하게 보고했다. 밤과 껍질은 바깥에 있는 커다란 나무로 소풍을 나가서 나무를 오르내리며 탐험했다. 대장은 벽난로 앞 양탄자가 좋은지 그곳에 앉아있는 디콘 바로 옆에 꼬리를 틀고 엎드려 있었다. 새아이는 원희용 서적에 담겨있는 다양한 그림을 보았다. 디콘은 요크셔 지방의 꽃 이름을 다 알 뿐 아니라 비밀의 화원에서 벌써 자라나기 시작한 꽃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디콘이 아퀼레지아라고 나와 있는 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걸 메발톱 꽃이라고 허지라. 그러고 저기 있는 것은 금오초라고 하는디 둘 다 산 울타리 밑에서 저절로 자라나지라. 그런데 이것은 화원에서 키운 것이라서 훨씬 크고 이쁘장하네요. 우리 화원에는 메발톱 꽃이 아주 커다란 밭을 이루고 있는디 활짝 꽃이 피면 파랗고 하얀 나비들이 팔랑팔랑 날아댕기는 것처럼 보일 거구먼요. 나도 그곳을 보고 싶어. 지금 당장 그곳을 보고 싶어. 콜린이 소리치자 메리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야, 당연히 봐야지. 지금 이렇게 꼼지락거릴 시간이 없단께요.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영원히. 하지만 새아이는 일주일 이상이나 기다려야 했다. 며칠 동안 바람이 너무 매섭게 불어서 콜린이 감기에 걸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번갈아 일어나면 콜린으로선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을 테지만 아이들에게는 비밀 내에 아주 조심스럽게 세워야 할 계획이 많이 있었다. 디코는 거의 매일 단 몇 분만이라도 찾아와서 황무지나 도로, 산울타리 혹은 개울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었다. 새들이 만든 둥지와 들쥐가 만든 구멍은 물론이고 수달이랑 오소리랑 물쥐가 사는 집에 대해 동물 마법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듣다 보면 그래서 땅속도 모두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흥미진진한 세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누구라도 잔뜩 흥분하며 그 이야기에 쏙 빨려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디코는 이 이야기를 마칠 때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것들도 우리랑 똑같단께요. 1년에 한 번씩 집을 지어야 한께. 허둥지둥 집을 짓느라 정신없이 바쁘다는 것만 다르구먼요. 무엇보다 넋이 나갈 정도로 재밌었던 건 콜린을 비밀리의 화원으로 데려가는 데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었다. 관목 숲 모퉁이를 돌아 담쟁이 덩굴 담장이 있는 바깥 산책로에 접어든 다음부터는 콜린이 탄 휠체어와 디콘과 메리를 그 누구도 못 보게 만들어야 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콜린은 화원을 둘러싼 비밀이야말로 그 화원의 가장 커다란 매력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매력을 손상시킬 순 없었다. 자신들만의 비밀을 그 누구도 모르게 해야만 했다. 자신이 메리와 디콘을 좋아하고 두 아이는 자기를 쳐다봐도 괜찮기 때문에 함께 나갈 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세 아이는 자신들이 지나갈 통로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서 저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새로 나온 길을 가로질러
정원 책임자 로치 씨가 가꾸고 있는 화단을 구경하는 것처럼 하면서 분수대가 있는 화단 사이를 돌아간다는 식이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터였다. 그런 다음 관목숲 산책로에 접어들면 기다란 담이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 눈에 띌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아이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위대한 장군이 진군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진지하고 정교하게 계획을 세웠다. 환자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에 대한 소문은 당연히 하인 숙소를 통해서 마구간 일꾼과 정원사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 그런 와중에 하루는 환자가 할 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환자의 침실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고 로치 씨는 깜짝 놀랐다. 그곳은 정원 일꾼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내실이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고귀하고 높으신 도련님께서 눈길 한번 주지 않던 나를 부르시다니. 로치 씨도 호기심이 없는 건 아니었다. 주인집 아이를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병약한 얼굴과 버릇없는 행동 그리고 심한 짜증에 대해 수십 배 과장되어 있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온 터였다. 그 중에서도 아이가 언젠가는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곱사등과 무기력한 팔다리에 대한 소문은 제일 많이 들어왔다. 콜린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상상해서 퍼뜨린 소문이었다. 이 저택에서는 지금 많은 게 변하고 있답니다, 로치 씨. 메드록 부인이 베일에 쌓인 내실로 가기 위해 뒷계단을 먼저 올라가며 말하자 로치 씨가 대답했다.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메드록 부인. 하기야, 더 이상 나쁜 쪽으로 변할 수는 없겠지요. 정말 이상한 건 아랫사람들이 일하기 훨씬 쉬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설사 동물원 한가운데로 들어간 느낌이 들고 마사 소비의 동생 디콘이 당신이나 나보다 이곳을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는 표정을 하고 있어도 절대 놀라지 마세요, 로치 씨. 메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믿고 있듯이 디콘에게는 정말 일종의 마법과 같은 기운이 있었다. 그래서 로치 씨도 그 이름을 듣고는 아주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애라면 버킹엄 궁전에 있든 탄광 바닥에 있든 항상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거만하지 않지요.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 애는. 메드록 부인이 미리 주의를 주었지만 로치 씨 역시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방문을 열자 커다란 까마귀가 조각을 새긴 의자 위 높은 등받이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아주 커다랗게 까악 울면서 손님의 등장을 알렸다. 그 바람에 로치 씨는 메드록 부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마터면 엉덩방아를 찢는 창피를 당할 뻔했다. 어린 군주는 침대도 소파에도 없었다.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선 새끼 양이 젖을 빠는 자세로 꼬리를 흔들어댔고 디코는 무릎을 꿇은 채 젖병에 든 우유를 먹이고 있었다. 허리를 굽힌 디콘의 등 위에서는 다람쥐 한 마리가 앉아서 도토리를 열심히 갉아먹었으며 인도에서 온 여자아이는 커다란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치 씨가 오셨습니다. 콜린 도련님. 메드록 부인이 말하자 어린 군주가 고개를 돌려서 머슴을 굽어보았다. 적어도 정원 책임자는 그렇게 느꼈다. 아, 당신이 로치야? 아주 중요한 지시를 내릴 게 있어서 당신을 불렀어. 잘하셨습니다, 도련님. 로치 씨는 혹시 정원에 있는 참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라거나 과수원을 수상정원으로 바꾸라는 지시라도 내리는 건 아닌가 걱정하며 대답했다. 나는 오늘 오후에 휠체어를 타고 바깥으로 나갈 거야. 신선한 공기가 내 몸에 맞으면 매일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나가면 정원 일꾼 누구도 정원담을 끼고 도는 기다란 산책로 근처에 얼쩡대지 않도록 해. 그 주변에 누구도 있으면 안 돼. 2시경에 나갈 거니까 내가 각자 일터로 돌아와도 괜찮다는 전가를 보낼 때까지 모두 멀리 떨어져 있도록. 알겠습니다, 도련님. 로치 씨는 참나무를 베지 않아도 되고 과수원도 살아남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대답했다. 콜린이 메리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메리, 할 말이 끝났으니 이제 가도 좋다는 말을
인도에서는 어떻게 하니? 이제 물러가도록 하라 라고 말해. 메리가 대답하자 군주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이제 물러가도록 하라, 로치. 하지만 내 말을 명심해. 아주 중요하니까. 깍, 깍. 까마귀가 거칠게 소리쳤다. 하지만 무리하진 않았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도련님. 로치 씨가 대답하자 메드록 부인이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다. 복도로 나가자 성격 좋은 로치 씨는 빙글에 미소를 짓다가 결국 커다랗게 웃으며 말했다. 대단해요. 도련님은 영주처럼 당당해요. 그렇죠. 도련님은 황실 가족 전체를 한 사람으로 합쳐놓은 것 같아요. 여왕님의 남편처럼. 그러자 메드록 부인이 반박했다. 그건 우리가 도련님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전체를 무시하고 짓밟도록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도련님은 우리가 원래 이런 역할에 적합하게 태어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요. 계속 살아있다면. 로치 씨가 말하자 메드록 부인이 대답했다. 글쎄요. 하기야 한 가지는 확실하겠네요. 도련님이 죽지 않고 인도 여자아이가 계속 이곳에 머문다면 수잔 소어비가 말한 것처럼 오렌지 전체가 도련님 혼자의 몫은 아니라는 걸 여자아이가 가르쳐 줄 테지요. 그러면 도련님도 자기 몫이 얼마만큼인지 깨닫게 되겠지요. 방 안에서는 콜린이 쿠션에 등을 기댄 채 이렇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게 안전해. 그러니 오늘 오후면 나도 그곳을 보게 되는 거야. 오늘 오후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디코는 짐승들을 데리고 화원으로 돌아갔으며 메리는 콜린 옆에 남았다. 메리가 보기에 콜린은 피곤한 표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점심을 먹기 전에도 아주 조용했고 식사를 할 때에도 조용했다. 메리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콜린에게 물었다. 너는 눈이 정말 커, 콜린. 그런데 무슨 생각이라도 할 때에는 눈이 더 커져. 접시만 해진다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그 모습이 궁금해서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돼. 화원? 봄날. 지금까지 그걸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설령 나간다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거든. 그것에 대해선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 나도 인도에서는 그걸 한 번도 못 봤어. 그곳에는 그게 없거든. 지금까지 병약한 몸으로 방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훌륭한 책과 그림을 보며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콜린은 메리보다 상상력이 뛰어났다. 그날 아침에 내가 뛰어오면서 봄이 왔어, 봄이 왔어 하고 소리칠 때 나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거대한 행렬이 폭죽을 터뜨리고 음악을 연주하며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처럼 들렸거든. 책에도 그런 장면이 있어. 옷을 아름답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꽃송이가 달린 나뭇가지와 화관을 쓰고 모여들어서 모두 웃으면서 춤을 추고 피리를 부는 그림. 그래서 황금 나팔 소리가 들릴지 모른다고 말한 거야. 그래서 너한테 창문을 활짝 열라고 말한 거야. 정말 재미있어. 봄은 정말 그런 느낌과 똑같아. 온갖 꽃이랑 잎사귀랑 녹색 식물이랑 새랑 짐승들이 한데 모여서 춤추며 지나간다면 정말 대단할 거야. 그들도 분명히 춤추고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댈 거야. 그러면 정말 대단한 음악이 나올 거야. 두 아이가 커다랗게 웃었다. 자기들이 한 생각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그 생각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에 간호사가 콜린에게 나갈 제비를 챙겨주었다. 간호사가 옷을 입혀줄 때 콜린은 통나무처럼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 앉아서 발다리를 움직이며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시종일관 메리와 대화를 나누며 웃었다. 크레이븐 박사가 콜린을 검사하러 왔을 때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도련님이 아주 명랑하네요, 박사님. 기분이 좋으니까 몸도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오후에 아이가 돌아온 다음에 다시 들러보겠소. 바깥에 나가는 게 몸에 맞는지 어떤지 살펴봐야 하니까. 크레이븐 박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조그맣게 낮춰 말했다. 내 생각엔 콜린이 당신을 데려가면 좋겠는데.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간호사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자 박사가 약간 소심한 태도로 변명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요. 한번 두고 봅시다. 디코는 갓 태어난 아기를 맡겨도 될 만큼 믿음직한 아이니까. 저택에서 제일 힘이 센 마부가 콜린을 번쩍 들고 아래층으로 옮긴 다음 휠체어에 내려주었으며 디코는 그 옆에서 기다렸다. 하인이 무릎 덮개와 쿠션을 제자리에 놓자 군주가 하인과 간호사에게 손을 흔들며 명령했다. 이제 물러가도록 하라. 그러자 두 사람이 재빨리 사라졌다. 저택에 무사히 들어가자마자 자기들이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낄낄 웃어댈 게 분명했다. 디코는 휠체어를 천천히 차분하게 밀었다. 메리는 그 옆에서 걸었고 콜리는 등을 기댄 채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었다. 동그란 하늘이 드높게 펼쳐져 있었다. 눈처럼 하얀 새털구름은 파란 하늘 밑에서 수정처럼 맑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떠가는 하얀 새처럼 보였다. 바람이 황무지를 부드럽게 휩쓸며 지나가는데 달콤하고 맑은 자연의 향기가 가득했다. 콜리는 그것을 들이마시기 위해 여윈 가슴을 계속 부풀렸고 커다란 두 눈은 귀를 대신해서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콜린이 말했다. 사방에서 흥얼흥얼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 바람에 실려오는 건 무슨 향기야? 지금 황무지에서 활짝 피고 있는 가시금작화 냄새구먼요. 야, 오늘 그리로 간 꿀벌은 재미를 톡톡히 보겄네요. 디콘이 대답했다. 새아이가 접어든 길에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정원의 모든 일꾼과 그 가족들이 모두 마술처럼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새아이는 은밀한 쾌감을 즐기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한 순서대로 관목 숲 사이를 이리저리 돌면서 들어갔다 나오고 분수대 화단 사이를 빙글빙글 돌며 지나갔다. 마침내 담쟁이 동굴 담장 옆에 있는 기다란 산책로에 접어들자 새아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밀려드는 긴장과 흥분을 느끼며 조그맣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메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바로 이 길이야. 처음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며 계속 오르내리던 길이 바로 여기야. 그래? 콜린이 대답했다. 두 눈은 호기심을 가득 품은 채 담쟁이 덩굴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속삭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 문이 없어.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메리가 대답했다. 숨막히는 침묵이 아름답게 깔리고 휠체어는 계속 굴러갔다. 벤 할아버지가 일하던 곳은 저곳이야. 메리가 말하자 콜린이 대답했다. 그래? 몇 미터를 더 나아가자 메리가 또 속삭였다. 이곳은 울새가 담 위로 날아간 곳이야. 그래? 아, 울새가 또 나타나면 좋을 텐데. 콜린이 대답하자 메리가 커다란 라일락 덤불 아래를 가리키며 아주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저곳은 울새가 조그만 흙더미에 앉아서 열쇠가 있는 걸 알려준 곳이야. 그러자 콜린이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았다. 어디, 저기? 콜린의 두 눈은 빨간 모자가 늑대에게 말을 걸자 늑대가 눈을 휘둥그레 떴을 때처럼 커졌다. 디콘이 제자리에 서고 휠체어도 멈췄다. 메리가 담쟁이 덩굴 옆 화단으로 올라서며 다시 속삭였다. 그리고 이곳은 울새가 담 꼭대기에서 나한테 지저귀일 때 내가 말을 걸려고 갔던 곳이야. 그리고 이곳은 바람이 담쟁이 덩굴을 들춰준 곳이야. 메리가 축 늘어진 녹색 커튼을 잡았다. 아, 그래? 콜린이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고 여기 문이 있어. 디콘, 빨리 밀어. 빨리 밀고 들어가. 그러자 디콘이 힘차고 확실하고 훌륭하게 휠체어를 밀어서 단번에 문 안에 들어갔다. 콜린은 너무 기뻐 숨을 헐떡이면서도 쿠션에 등을 기대고 두 손으로 눈을 꼭 가렸다. 마법처럼 모두 화원 안으로 들어가고 휠체어가 멈추고 문이 닫힌 다음에야 콜린은 비로소 손을 내린 채 디콘과 메리가 그랬던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다. 사방을 둘러싼 담과 흙과 나무와 흔들리는 장가지와 덩굴손 위로 조그만 잎사귀가 부드럽게 기어가며
멋진 녹색 안개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무 밑 풀밭과 정자의 회색 꽃병, 여기저기 사방에서 황금빛과 보랏빛과 하얀빛이 부드럽게 반짝였다. 나무들이 콜린의 머리 위에서 분홍빛과 하얀빛으로 빛났으며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 희미하고 달콤한 피리 소리와 흥얼대는 소리, 그리고 달콤한 향기가 사방에 가득했다. 태양이 사랑을 담은 손길처럼 콜린의 얼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메리와 디코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가만히 서서 콜린을 쳐다보았다. 콜린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분홍빛이 반짝거리며 콜린의 온몸을, 하얀 얼굴과 목과 손을 모조리 휘감았다. 콜린이 소리쳤다. 내 몸이 좋아질 거야. 내 몸이 좋아질 거야. 메리, 디콘, 내 몸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난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영원히.